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북측 구간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가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인 만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착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지만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외에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 철도 관련 인사 8명도 함께하며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판문역을 출발하면 오후 2시쯤 이곳 도라산역에 특별열차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늘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는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와 10여 년 전 남북 화물열차를 운행한 신장철 기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의 소회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열차를 끌고 와서 다음 날 아침 일찍 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객열차 시작하고 화물열차도 시작을 하면서 또 마지막 열차 끌고 온 것이 경의선 중단한 것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몇 년 만에 낳아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하던 고향 땅을 간다는 거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희열이랄까 그 기쁨이랄까 그거 몰라요. 젊은 분들을 왜 저렇게 고향을 갈망할까 그러지만 그거 아닙니다. 오늘 철도 착공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철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착공식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색깔론을 버리라고 비판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착공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한 가불 착공식이라고 맞섰습니다. 각 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 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 번영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요 정당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불참한 것은 그야말로 오개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낡은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 당리당략만을 위한 목리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네, 언제 착공할지 기약도 없는 그야말로 착공 없는 착공식입니다. 무늬만 착공식이고 그렇습니다. 지지율 방어를 위해 갖다 쓰는 가불 착공식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가 조작팀이라는 것을 갖다 붙인 그런 착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좀 어떻게 하든지 살려놓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내년에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 정세가 발전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올 한 해 외교 활동을 결산하면서 올해 시작된 새로운 역사는 우여곡절은 있어도 내년에도 부단히 발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신보는 특히 김 위원장이 올해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켰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년에도 김 위원장의 주도적 역할로 한반도 정세가 역진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내년부터 1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책자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노인은 기초연금을 한 달에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더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책자를 통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노동계가 불이익을 본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약정 주휴수당은 적용 기업도 많지 않고 기준도 합리적이지 않아서 제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 주휴수당은 새로 바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계와 대화를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는 공항 직원과 다툼을 벌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불미스런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포공항에 있었던 저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리고 심려케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공항사의 김포공항의 보안 요원들께 직접 사과 전화를 드렸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겸손하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당 아파트 가격이 21.9% 올라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구 아파트값이 평균 14% 이상 올랐고 특히 영등포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강남구를 앞질렀습니다. 고급 주택이 모여있는 서울 한남동의 단독주택 3채 가운데 한 채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뛸 전망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 평가를 인달락한 뒤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한남동의 표준주택으로 조회되는 주택 112가구 가운데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은 39가구에 달합니다.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에 수사관 34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와 자료 파일 등을 수색해서 보일러 설치 당시 기록과 점검 일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태국에 있는 골프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즐기던 한국인 남성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골프장은 골프 코스 한가운데로 강이 흐르는 지형과 홀과 홀 사이를 오갈 때 바지선을 이용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도 방콕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북부 피사눌룩의 한 골프장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즐기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76살 하모 씨와 68살 성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골프장은 홀과 홀 사이에 강이 있어서 골퍼들이 다른 홀로 이동할 때는 바지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실종된 하 씨와 성 씨가 각각 전동카트를 타고 바지선에 오르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전동카트가 앞에 있던 전동카트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 카트가 좀 앞으로 속력을 내서 부딪히는 앞에 카트에 있는 남녀분이 빠졌고 이로 인해 일행 가운데 3명이 물에 빠졌지만 1명만 구조됐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앞에 남녀가 물에 빠졌을 때 뒤에 남자분이 운전을 하셨대요. 예. 그분이 이제 걸려있는 상태에서 구하러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현재 전문 잠수요원 3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이 흙탕물인데다 강폭이 200m나 되고 최대 수심도 15m나 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골프장은 한국인이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주요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인터넷에 여자친구 몰카 사진을 잇따라 올려 무리를 빚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회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일간베스트, 이른바 일베의 여자친구 몰카 인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건을 간단히 말하면 지난달 19일 새벽 일베 사이트에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인증받겠다며 올라온 게시물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엄벌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한 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3명입니다. 대부분이 20, 30대로 평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6명은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나머지는 아예 모르는 여성 사진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서 올렸습니다. 범행 이유는 사이트 안에서 관심을 좀 받고 등급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이 드러난 BMW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남양주에서는 과속하던 차량이 터널 입구에 부딪히면서 불이 나서 20대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류충섭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요금소 부근. 주행 중 이상을 감지한 운전자가 갓길에 세운 직후 불이 나 차량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승용차는 2013년식 BMW 520D 모델로 리콜 대상입니다. 불이 주변 골프장에 옮겨 붙으면서 50m가량이 탔으며 도로는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남양주 팔당 1터널 진입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 오른쪽 난간과 충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터널 위 언덕 방향으로 올라간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6살 A씨가 크게 다쳤고 같이 탔던 20대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망우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잡목과 잔디 등 16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어제 저녁 천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2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정전으로 2,100여 가구 주민들이 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승강기만 운행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전국에서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일주일 사이 3곳 늘어난 10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기준으로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이 94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10곳,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은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3곳, 대구와 인천이 각각 9곳과 8곳 등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증가하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응급실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계속되거나 초기에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긴증이, 뇌졸중은 언어나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보건당국은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손발끝을 따서도 안 되며 즉시 119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발 악재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1%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1시 57분 기준으로 지난 24일 종가보다 1.57% 떨어진 2022.68로 203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0억 원, 980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개인 투자자가 1,6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51% 떨어진 659.67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과 하락으로 가는 가운데 어제 5% 넘게 하락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로 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의 강수를 또 뒀는데 연말 미 정국은 실타래처럼 얽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말에 이은 성탄 연휴로 그나마 충격이 덜했던 미 정부 셧다운. 이제 본격적 타격을 앞둔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 절대 불가를 다시 못 박았습니다. I can't tell you when the government's going to be open. I can tell you it's not going to be open until we have a wall, a fence, whatever they'd like to call it. 며칠 있으면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 역시 이미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여서 셧다운이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Not today, not next week, not next year. So Mr. President, President Trump, if you want to open the government, you must abandon the wall. 연말 미 정국을 소용돌이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셧다운만이 아닙니다. 군과 안보 보좌진이 반대한 시리아 철군 강행으로 매티스 장관과 IS 특사가 떠났고 나라 안팎의 비판과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If this decision is a withdrawal of all of our forces in Syria, now we're dramatically less safe.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했던 매티스마저 떠나게 되자 전국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고 때마침 맞물린 증시 폭락이 심화되었습니다. 지지층 결집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경제마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분노의 트윗을 더 맹렬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타협으로 사태 수습의 길을 찾는 대신 남 탓으로 일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대처 방식이 혼란에 빠진 미 정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다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과테말라 출신의 8살 소년이 현지 시각으로 성탄절 새벽에 숨졌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출신의 7살 소녀도 이달 초 미국 국경 억류 도중에 사망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강경 기조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미국 국경지대에 구금 중 숨진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의 장례식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수됐습니다. 이 소녀는 억류 도중에 탈수증과 쇼크 증세로 숨졌습니다. 이 소녀에 이어 이번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과테말라 출신 8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미 세관 당국은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소년이 감기와 고열 증세를 보여 뉴멕시코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다시 증세가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amos a llevar en mi casa, lo vamos a velar y vamos a estar todos juntos. 세관 당국은 매우 슬프다며 사인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국경지대에 구금된 아동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강경 기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구금됐던 불법 이민자 수백 명이 성탄절 연휴 기간에 석방됐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본회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많이 바쁘셨냐고 여쭤봤는데 오전에도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그렇습니다. 핵심 이제 현안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네. 이게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와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본 가운데 두 가지 법안, 쟁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좀 맑아 보인다. 하지만 네. 유치원법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됐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둘 다 맑을 수도 있고 예. 흐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28년째 한 번도 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이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그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자.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 2016년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 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서부발전연구소, 서부발전 한국 서부발전 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한 5년 통계를 보면 하청 노동자의 어떤 그 사고 비율이 97%가 넘어가거든요. 9년 통계, 산재 사망 사건의 9년 통계를 보면 4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37분이 하청 노동자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안전기본법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청은 주지만 하청 그 외주업자에게 모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 실제 이 원청과 하청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면 총괄 책임, 그러니까 총괄 안전 책임자를 원청 중심으로 해서 둡니다.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전혀 회피하지 않는데 예.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특히 고도의 어떤 위험이 수반되는 이런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들을 전가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차제에 좀 손을 보자. 그래서 원청도 하청업자 못지않게 책임들을 좀 규정하자. 이렇게 좀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운영이 소집 요구, 또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잡하게 논의가 착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풀어내야죠. 정치 영역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잘 풀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당의 지금 주장도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확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치원 3법은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유재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이 국가의 지원금이 있고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받고 있는 또 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주장은 이 두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그냥 법으로 묶어서 새롭게 법으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총괄해서 이걸 관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처벌도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세게 처리를 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자 그 얘기인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치원을 하나를 내려면 80억에서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한 겁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학부모들이 내는 이 자금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해서 공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을 이 개정 저 개정 함께 통합해 가지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 정신으로 볼 때에 학부모들이 낸 거는 그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원장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런 자금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외부 초빙 강사도 가져오고 또 다른데 뭐 트립을 나갈 수도 있고요. 필드 트립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을 해줘가지고 이러한 기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걸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정부가 유치원을 다 사들이면 됩니다. 정부가 국가가 다 개입을 하겠다. 모든 것을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정신에 가는 게 맞다. 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국가가 얼마든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에 문제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겠지만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 교육 사업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잘 운영이 된다면은 잘 이용이 된다면은 뭐 그 공금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용될 수가 있었겠지만 부작용이 지금 드러났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 카르텔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들을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그 토론회를 막아섰던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회계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뭐 누차 얘기되었던 사안이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무슨 비용을 원장의 어떤 특정 명품을 사용하는데 비용을 사용된다든지 그래서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자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국고가 들어가면 감사가 따라붙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비용이 국고에서 이 투입이 된 것이든 학부형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든지 간에 저는 투명성들을 유지해야 된다. 그건 대전제다. 근데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말씀 주시지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1950년대 이후에 공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왔던 이런 측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재산을 털어서 교육 사업에 사용했다 이런 부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막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교육 사업에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 없거든요.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원칙들을 맞추어 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가를 내줬을 뿐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만큼 예전에는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회계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공룡이 없어진 이 땅에 사라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환경과 변화된 어떤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교육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사립유치원 역시 과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존중받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대단한 원칙을 없었던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계의 투명성들을 강화해라. 그리고 그 투명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국가의 통제에 응해라는 이런 단순한 주문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규칙 정도, 그러니까 뭐 이 징계하고 어떤 형사처벌을 면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폐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그동안 행행해왔던 이런 사립유치원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유치원생들과 학부형들이 받았던 어떤 충격 그리고 어떤 이 심리적인 교육적인 환경 이런 부분을 그대로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우리 기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지 대사 차원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이 지금 변화됐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녹취 하나 듣고 발언할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녹취 준비한 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법안을 다 성안했다고 하거든요. 중재안을. 뭐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우리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뭐 그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이 그나마 그 국회의 법을 지키는 그나마 빠른 길입니다. 지난번 그 세월호 제조사하는 사회안전법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박용진 안이 지고지선의 무슨 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온통 이렇게 여당이 집착하는 그 배경이 좌파 국가주의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역할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이 문제를 얻는다면 이거는 여당이 정말로 책임 있는 여당이기를 포기하는. 네, 저희가 성 의원님 이제 발언 차례에서 제가 녹취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제 공교육의 개념이 변화됐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이걸 양분법으로 자꾸 가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국가가 어려울 때 많은 기여한 걸 사실이거든요.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원장들 몇 명이 안 되니까 또 일반 다수의 30대 애기 엄마들을 양분해가지고 이거 표로 계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육은 바로 서야 되고 원칙 있게 가야 합니다. 그게 국가의 기본이고요. 또 한유총하고 우리가 뭐 밀착돼 있다 얘기를 하는데 한유총 대선할 때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회계의 투명성 말씀을 하시는데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보조금 정확하게 해서 공표하고 학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문제가 생겨 있으면 폐원도 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자. 예. 저희 당의 그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자, 그게, 그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네네. 이 민간이 일했었던 부분을 국가가 다 개입을 해가지고 국가가 만능으로 엄벌주의로만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민간의 영역이 가겠습니까? 시장의 기능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간다고 하면 국가가 이 유치원들을 다 사들이면 돼요. 다 사가지고 공교육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지금 현재 재정 계획도 내놓지를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립학교 유치원장들의 일부가 일탈한 게 있습니다. 명품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만 수술을 해서 도려내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보고 가자는 이야기지 어떤 하나의 특정 세력, 뭐 사립 유치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실관계 제가 하나만 잠깐만요. 네. 패스트 트랙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패스트 트랙도 그렇습니다. 만능 보검이 아닙니다. 여야가 협의를 하고 국민을 향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표가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를 아무리 올려도 1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330이죠? 이 절충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한 달 만에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여당이 야당한테 압력하기 위해서 압력의 수단으로 패스트 트랙을 다른 당하고 연합해서 가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일종 의원님은 합리적이고 개혁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시죠. 이 처벌에 대해 형사처벌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행정조치로 폐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어떤 최소한의 규정을 말씀을 우리 당이 냈냐면요. 그런 이 명시적인 용도 외에 자금이 집행되었을 경우에 전용했을 경우에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것도 안 되니까 절충안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넣은 게 징역 1년 이하의 이 벌금 1천만 원 이하 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주신 말씀과 당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스트트랙 전가의 보도냐 지금까지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참사법 처리할 때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지 않으셔서 5분의 3 넘겨서 한 번 한 것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엄존해 있는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지금까지 대화해본 결과로는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보이는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을 수정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제가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짧게 늦은 길이라 하더라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330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이외의 방법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짧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학법이나 육아보육법 30조에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이 약하면 형사 고발로 가자고 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국가 만능주의로, 국가 개입주의로, 국가 주도적으로 자꾸 가게 되면 우리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느냐, 국수 마취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차이인 것 같은데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패스트트랙 얘기가 논의되는 부분에는 이 부분이 지금 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명이 내가 쓴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 문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위조된 문건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인건 전 특감 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이게 다 가리고 뭐 하겠다. 자기 승진에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인을 해줬다는 얘기였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히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첩보된 내용 자체가 사실 특방감에 오기 전에 수집된 정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측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직자가 좀 진솔하고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이인걸 청와대 그 반장인가요? 김태우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정보관이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그걸 사인을 해주는데 이 사인한 이유를 검찰에 제출을 해서 인사의 고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사인을 해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 특감반원들이 검찰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경찰도 나가 있고 여러 사람이 나가 10명이잖아요. 매번 그런 건건마다 다 해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해명을 이렇게 하니까 의혹의 이 진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이 서류를 청와대 서류를 한번 사인을 했는데 모든 서류가 검찰에 건건별로 갈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 해명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민간인 사찰이 조선일보라든가 뭐 창조경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이게 국민이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 김태우 이 수사관이 검찰에 있다가 청와대 들어가서 근무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사관을 자꾸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꼬리 자르기다. 우윤균 러시아 대사께서도 이 돈에 대해서 뭐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커피 머신도 그렇습니다. 우재청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한테 얘기해서 커피 머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 수사관의 일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국민의 요구사항이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빨리 운영위를 참석하고 국회 운영에 참석하고 국정조사 받고 당당하게 해야지. 조국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두들겨 맞으면서 가겠다. 왜 두들겨 맞습니까? 잘못 없으면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차한 해명을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없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한테 해명하시고 국회에 나오시고 또 국조도 받으십시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빨리 이 사건이 종결이 돼서 국가가 안정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간인 사찰의 그 대상에 대한 부분, 내용까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이 모든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국민 말씀을 주셨으니까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양심이냐 앙심이냐. 그랬더니 개인적인 앙심에 의해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3.3%예요. 비위가 발견되고 나서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뭐 그다음에 한 12% 이상 그런 시각들이 높다는 것이고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규정을 해드렸는데 대법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내용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한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급 주무관 힘 참 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속성상 그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분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또다시 이 문재인 정부 하에 특감 반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업자 최 모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공기관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까지 전부 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부 서울창업혁신센터의 박용호 민간인 사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수집했던 시점이 전부 다 이게 검찰에 있었던 시점으로 다 확인이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특정 언론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해서 밝혀내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런 상황이 그때 진행되었던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저는 특정한 야당이 이렇게 함께 부안해동하는 것이 못내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들 드리고요. 운영이 빨리 소집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도 지금 당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청와대 해명들이 완전히 다르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층 취재에 들어가서 그분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는 모든 사안들을 야당의 입장에서 연계해서 유리한 고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존재 기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3법이라든지 국민의 민생,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운영위를 합의하지 못하면, 소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금방 계속 말씀 주셨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검찰에서 밝혀낼 수 있는 사안들을 충분히 좀 지켜보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미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고 특검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순서가 거예요. 있군요. 순서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운영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27일 내일 본회의도 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건 저는 대화 타협의 어떤 정치, 상생의 정치 이런 부분을 야당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냐. 제가 잠시만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분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전방위로 흘러가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을 좀 정리를 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민간인 사찰이냐라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떠나서 그 감찰반의 그 첩보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민간인 사찰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어떤 반복되느냐 이 부분이 있고 지시를 내렸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 측에서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 측에서는 아니다. 계속해서 경고했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 경고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나와서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야당은요. 나와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야당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그게 뭐냐? 이러한 의혹이 있거나 권부가 썩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바로 잡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야당의 예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국회에서의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의 임무는 야당은 이러한 권부가 썩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위해서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야당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아까 우리 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앙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앙심에 시작을 했든 아니 했든 이 사건이 커졌어요. 지금 철도공사 이사장에서부터 이 커피 머신에서부터 주요국에 나가 있는 대사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드루킹 사건 났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 일찍 경찰이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자료 수집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가고 이랬어요. 이 문제도 그렇게 잘못하면 정말 이
국가의 이러한 중대한 이 국기문란 사태를 그냥 묻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반드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고요. 지금 검찰 수사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정보 수집을 이 김태호 수사관이 그 전에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수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보하는 사람들은 연속선상이 있어요. 꾸준하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할 때 보고하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을 했어요. 자,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선일보 민간인 사찰한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증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구구절절 자꾸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나와서 국회에서 이 국민한테 알려라. 이게 야당의 요구사항입니다. 나와서 정면 돌파하라는 거군요. 저는요. 이제 저런 말씀을 들으면 한편에서 공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당신들 이 집권했을 때 좀 잘하시지. 민정수석 출석하라고 그렇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할 때 민정수석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시죠. 전 민정수석 3번 국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 국회 한 번 출석했어요. 전부 다 국정감사 기관이었습니다. 단일한 별건으로 운영의 소집에 응해서 출석한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100번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양보해서 이 운영위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현직 민정수석이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진술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아니면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들에 전부 다 어떤 그 증거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검찰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주시면 또 그럴 거예요.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정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 구조입니다. 당당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해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의혹과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쟁의 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까? 저는 일에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서에 입각해서 검찰에서 감찰을 시작을 했고 감찰이 연말까지 진행이 되어서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미진한다고 생각이 되면 운영이 국정조사, 특검 다 하자 이거예요. 그때 불러라. 일에 순서가 있는 거를 왜 그렇게 싸잡아서 모든 일들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대단히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지 말고 순서대로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정치적인 사건인데 어찌 정치화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국가가 이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건부가 인사검증도 실패했을 뿐더러 부패가 만연했는데 이걸 덮자는 거잖아요. 이걸 덮어주면 야당이 아닙니다. 이건. 부패가 만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려서 해야 돼요. 아니 커피 머신 들어간 거, 대사가 돈을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다 그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일단 차용증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를 또 되돌아봐야 돼요. 야당은 야당의 직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예입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자 판단은 그러면 이런 민정수석이 나오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회 운영위원회 열렸다. 자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운영위를 받는다면 지금 쟁점 법안들 다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쟁점 법안하고 운영위하고 연결된 거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도 위험의 외주화라든가 이 위험의 외주화도 그렇습니다. 다 외주화를 아니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다 그래서 위험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험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으로 담자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또 아까 사립유치원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의 창의와 또 사회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절충이 어려운 것이지 이 법하고 꼭 연결돼 있는 건 아닙니다. 법 자체에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운영위를 열고 또 청와대가 나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해지겠지요. 그래서 별개 사안으로 지금 국민적 의혹이 큰 이 김태호 수사관 사건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나오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사과하고 이리 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본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 주시는 말씀과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적 열망이 큽니다.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유치원 마음 놓고 부모들이 좀 보내서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은 저는 외면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절충한다면 타협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는 연말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오늘 끝나고 나가셔서 좀 그 해결책을 논의해 보신 다음에 지도부를 건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 3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유럽리그 활약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